사랑하는 용인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범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어 보고 인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원인을 파악해보며 AI 시대에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속의 한 남자의 명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멋진 뿔테 안경을 쓰고 무심한 듯 파이프를 물고 있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분은 바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작가는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수상을 거부해버린 에피소드로도 유명하죠.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될 것도 부럽지만 이를 아주 쿨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 배짱과 소신이 더욱 부럽습니다. 평생을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에 대해 고민했던 사르트르는 정말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명언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기서 알파벳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C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는 뜻이죠. 당장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날지, 5분만 더 잘지, 연락 온 친구에게 카톡을 어떻게 답장할지, 점심 메뉴는 뭘 먹을지, 그리고 지금 이 경영학과 교수의 특강을 클릭해서 들을지 말지까지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만 수백 번의 선택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 내리는 그 선택 항상 옳았나요? 우리는 과연 합리적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재미있는 퀴즈를 던져보겠으니 가급적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직관적인 생각대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넓은 연못에 연꽃이 딱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 연꽃은 번식력이 엄청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첫째 날 1개였던 연꽃이 둘째 날에는 2개, 셋째 날에는 4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연꽃이 연못을 완전히 덮는데 총 48일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연못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속으로 아마 24일이라고 외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48일의 절반이니까 24일.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계산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47일입니다. 연꽃은 하루에 2배씩 자라기 때문에 47일 차에 연못의 절반을 덮고 그 다음에 다시 2배가 되어 48일 차에 연못 전체를 덮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2배, 절반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24일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에서 툭 튀어나오는 직관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이로 인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선택과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릅니다.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은 선택, choice를 포함하는 훨씬 더 크고 넓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 대안을 찾아보고 그 대안들을 꼼꼼히 평가한 뒤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콕 집어내는 행위가 바로 선택입니다. 즉, 좋은 선택을 하려면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특강의 주제가 AI 시대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죠. 여러분, 제미나이, 챗GPT,
클러드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시대에 인간의 의사결정은 왜 더 중요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인간이 직접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훌륭한 대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안들을 평가를 위한 다방면의 비교 분석 결과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온 그 대안들 중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 조직의 철학,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맞는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주체는 결국 우리 인간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엉뚱한 결론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연꽃 문제에서도 보셨듯 인간의 직관은 생각보다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화면을 봐주세요. 왼쪽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길고 홀쭉한 테이블과 짧고 뚱뚱한 테이블이죠. 두 테이블의 상판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속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의 뇌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개의 테이블의 상판 크기와 두 명의 사람의 크기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처럼 인간의 직관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 앞에서도 종종 길을 잃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패턴을 파악하셨을 테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겠죠? 자, 왼쪽에 빨간 네모와 파란 네모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크기는 같을까요? 오른쪽에는 여러 세로선 위에 두 개의 가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가로선은 직선일까요? 아니면 구불구불한 선일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저 특강자가 또 함정을 파놨군. 내 눈에는 빨간 네모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가로선은 엄청 구불구불해 보이지만 아까처럼 둘은 같은 크기이고 이건 무조건 직선일 거야.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빨간 네모가 더 크고 가로선은 구불구불한 게 맞습니다. 속으셨죠? 제가 이 짓궂은 테스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였다면 제 질문을 듣고 섣불리 패턴을 짐작해 정답을 맞추려 하는 대신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자를 가져와서 화면에 직접 대보며 크기를 재보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짐작하고 찍어 맞추는데 익숙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모든 정보를 꼼꼼히 분석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택만 한다고 믿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현실의 인간들은 방금 전에 여러분과 저처럼 자를 가져와서 재보기보단 대충 눈대중으로 찍어버리는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이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한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노력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합리성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입니다. 이후 데니엘 캐너만과 에이머스 스버츠키 같은 천재적인 심리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로로 카네먼 교수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죠. 이 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휴리스틱이란 쉽게 말해 어림짐작이나 경험에 의한 법칙을 말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 뇌의 에너지를 100%다 쓰는 대신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일종의 뇌의 지름길이죠. 휴리스틱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치약을 고를 때 성분표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 날 새겠죠. 그렇죠? 그냥 내가 늘 쓰던 브랜드나 광고에서 본 패키지를 집어듭니다.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적적으로 단축시켜주죠. 원시시대에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저게 토끼일까? 호랑이일까? 분석하는 대신 휴리스틱을 발동해 무조건 도망친 인류만이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생존에 유리했던 휴리스틱이 복잡한 현대사회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캐너만과 츠버츠키가 분류한 대표적인 휴리스틱 오류들을 몇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아빠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고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렸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온 의사가 환자 가족을 보며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자, 이 문제를 처음 본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뇌 정지가 옵니다. 아빠가 같이 다쳐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의사가 친아빠가 아닌가? 양아버지인가? 출생의 비밀인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바로 엄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탈하신가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외과 의사 선생님 하면 하얀 가운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중년의 남성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그 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고정관념에 맞춰 판단해버리는 심리, 이것을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의 어휘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약 2,000단어로 이루어진 4페이지 정도의 영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 n이 6번째에 들어있는 7자리 단어 땡땡땡땡 땡, n, 땡은 대략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대충 머릿속으로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되셨나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에서 ing로 끝나는 7자리 단어 땡땡땡땡 ing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이것도 생각하셨나요? 자, 몇 개인지 정확한 정답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논리적 사실이 있죠. 무조건 1번 문제의 정답 숫자가 2번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의 형태, 즉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n인 단어는 두 번째 문제의 형태의 ing로 끝나는 단어를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morning, running 모두 끝에 두 번째 글자가 n이니까요.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번 문제, 즉 땡땡땡땡 ing로 끝나는 단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판단할 때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 즉 기억해내기 쉬운가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심리를 회상용의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문제들 어떻게 많이 맞추셨나요? 아니면 많이 틀리셨나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속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두뇌 구조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캐나먼 교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두 가지의 사고체계가 공존합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1 사고체계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2 사고체계입니다. 시스템 1 사고체계는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처럼 아주 빠르며 무의식적이며 별다른 노력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연상적인 사고체계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휴리스틱에 속아 넘어간 건 모두 이 시스템 1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스템 2 사고체계는 이제 막 배운 외국어를 더듬더듬 말할 때처럼 느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스스로 고민하고 통제해야 하는 사고체계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체계죠. 재미있는 건 이 불편하고 느린 시스템 2 사고체계도 반복적인 훈련을 거치면 시스템 1 사고체계로 체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구구단을 외우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7 곱하기 8은 하면 머릿속 시스템 2를 팽팽 돌려가면서 7일은 7, 7이 14 하면서 몹시 고통스럽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7 곱하기 8 하면 바로 0.1초 만에 56 하고 답이 튀어나오실 겁니다. 느렸던 시스템 2 사고체계의 규칙이 반복 훈련을 통해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 사고체계의 영역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접한 일들은 시스템 2를 가동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학습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나만의 시스템 1 사고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의사결정 체계는 훨씬 바람직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한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스템 2를 새롭게 훈련시켜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보다 수십 배는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내 몸에 굳어버린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접속하는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뜨면 억지로 바꾸시죠. 어제 분명히 새 비밀번호로 바꿨는데 오늘 아침에 로그인할 때 내 손가락은 뭘 타이핑하고 있었죠? 네, 머리로는 새 비밀번호를 아는데 손가락은 아주 경쾌하게 옛날 비밀번호를 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다 5번 틀려서 계정이 잠겨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앱의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바탕화면 정리한다고 매일 쓰던 카카오톡 앱을 다른 페이지로 옮기면 내 손가락은 원래 카톡이 있던 그 자리, 지금은 다른 앱이 있는 그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에 깊이 뿌리내린 시스템 1의 무서움입니다.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미 진하게 그려진 옛날 이미지를 지우개로 지워내고 그 위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써왔던 편향된 시각, 고정관념이라는 나쁜 습관들도 이미 뇌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 옛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스템 2의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굳어버린 휴리스틱의 오류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9개의 원통이 있습니다. 펜을 떼지 않고 직선을 그어 한 붓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그려보시죠. 연습 삼아서 일단 직선 5개의 한 붓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화면 너머로도 끄떡끄떡 하시며 다들 성공하셨을 겁니다. 그럼 난이도를 높여서 직선 4개는 어떨까요? 쉽게 답이 안 나오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문제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저 9개의 원통 바깥으로 선이 나가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판왕으로 직선 3개 한붓 그리기를 해볼까요? 자, 이거야말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선이 반드시 원통의 정중앙을 지나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바로 이 문제처럼 나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깼다면 이제 다음 제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이면 열, 빨간 옷을 입고 루돌프 썰매를 타는 뚱뚱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산타에게 이 빨간 옷을 입힌 건 누구일까요? 사실 산타클로스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매일 밤 굴뚝을 타고 선물을 나눠주러 다녔기 때문에 그을음이 묻어 옷이 까맣거나 어두운 색이었고요. 체형도 굴뚝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깡마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겨울철 콜라 판매량이 급감하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컬러인 빨간색 배경과 콜라 거품을 연상시키는 하얀색을 산타의 옷과 수염에 입혀버린 것이죠. 코카콜라는 겨울 내내 이 빨간 산타가 콜라를 마시고 있는 이와 같은 광고를 대대적으로 뿌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산타는 결국 빨간 옷이다 라고 하는 대표성 휴리스틱과 겨울만 되면 코카콜라 산타 이미지가 너무 쉽게 떠오르는 회상용이성 휴리스틱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산타를 보면 코카콜라를 떠올리고 코카콜라를 보면 크리스마스의 산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리스틱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휴리스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재밌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선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강제로 시키면 어떤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껴 심리적인 반발을 일으킵니다. 왠지 시키면은 더 하기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시스템 1 사고체계, 즉 직관을 자극해서 옆구리를 살짝 찌르듯이 부드럽게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의 그 유명한 넛지 이론입니다. 왜 넛지를 써야 할까요? 사람들은 강요받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 매력적인 선택지를 골랐다고 느낄 때 가장 즐겁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넛지의 사례를 볼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한 발짝 더 다가서세요. 깨끗하게 씁시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아무리 크게 붙여놔도 사람들은 지시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닥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경고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 측은요, 소변기 중앙에 아주 작은 파리 그림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목표물이 보이면 조준해서 맞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직관적인 심리, 즉 시스템 1을 살짝 찌른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무려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된 넛지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시 벌금 10만 원이라는 붉은색 경고문 대신에 쓰레기통 위에 농구 골대를 설치한 사례도 유명한 넛지 사례입니다.
또 손을 잘 씻지 않는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간 투명한 비누를 준다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빨리 꺼내고 싶어서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스스로 화장실로 달려가 비누 거품을 냅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누구에게도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휴리스틱을 깊이 이해하고 넛지를 사용하여 환경을 설계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을 픽 하고 미소 짓게 만들면서도 세상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놀라운 파급력을 가집니다. 자, AI 시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 마지막 제안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요. 대안을 판별해낸 이후에 이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한 이후 최종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보통 어떤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나요? 대부분 대안을 찾고 그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대안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제 대안을 찾고 비교하는 일은 우리보다 AI가 훨씬 더 수만 배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가치 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업사원인데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판매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안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디자인이 예쁘니까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세요. 난로를 사면은 사은품으로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구로 쓰세요. 라는 등등 다양한 답변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답변들은 사실 AI도 1초 만에 뱉어낼 수 있는 뻔한 대안들입니다. 자, 그럼 가치 중심적 사고로 관점을 틀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의 본질적인 가치는 차갑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냉장고의 본질적인 가치는 0도에서 4도 사이의 특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에스키모가 사는 곳의 환경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실온에 야채를 두면 돌덩이처럼 얼어버리고 고기는 꽁꽁 얼어 위생적으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또 전자기기들도 추운 날씨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는 무언가를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라 야채를 얼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해주고 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주며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보온고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낸다면 에스키모인에게도 냉장고를 아주 매력적으로 팔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가치 중심적 사고의 힘입니다. 휴리스틱에 매몰되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파고드는 가치 중심적 사고만이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혁신적인 해결책,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삶과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4가지 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시스템 1, 시스템 2 사고체계를 이해하고 학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 좋은 의사결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휴리스틱을 파악하고 부드러운 넛지를 활용해 올바른 선택을 설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대안과 평가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가치 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는 AI 앞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흔들리고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익숙한 낡은 습관을 지워내고 끊임없이 문제의 본질에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AI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더 밝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특강이 용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마주하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든든하고 명쾌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